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페드로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이번 토토 분석 영상은 12월 26일 농구 KBL WKBL 배구 B리그 해외 축구 챔피언십 경기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KCC vs 창원 LG. 부산 KCC는 현재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7연승입니다. 그것도 그냥 연승이 아닙니다. 주축 선수들이 빠진 상태에서 만들어낸 연승입니다. 최준용, 장재석, 송교창이 빠진 상황에서도 조직력과 집중력으로 경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웅이 경기 중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숀 롱이 골밑에서 버텨줬고 윤기찬이 수비와 리바운드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팀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외곽에서는 무리하지 않았고 2대2 플레이로 안정적으로 점수를 쌓았습니다. 홈에서는 특히 더 단단합니다. 현재 홈 7연승 8승 2패입니다. 다만 오늘 경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연승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허웅의 몸 상태가 변수입니다. 주축 결장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창원 LG는 지금 가장 안정적인 팀 중 하나입니다. 최근 3연승. 득점은 화려하지 않지만 리바운드, 수비 집중력, 턴오버 관리가 매우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전에서도 3점 슛 성공률은 낮았지만 아셈 마레이가 골밑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20리바운드입니다. 타마요도 해결사 역할을 해줬습니다. LG는 공격이 막히면 수비로 버티는 팀입니다. 리바운드에서 밀리지 않으면 경기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원정 성적도 좋습니다. 8승 3패. 원정에서 흔들리는 팀이 아닙니다. 상대 전적도 중요합니다. 이번 시즌 KCC 상대로 이미 2번 이겼습니다. KCC는 LG 상대로 8연패 중입니다. 심리적인 상성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이 경기 핵심은 체력과 골밑입니다. KCC는 연승의 흐름은 좋지만 누적된 결장과 체력 부담이 분명합니다. LG는 마레이를 중심으로 오늘도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는 접전으로 갈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력과 골밑 안정감에서 창원 LG가 한 발 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연승의 끝을 가르는 매치업입니다. 하나은행 vs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홈에서 확실히 색깔이 있는 팀입니다. 강한 압박 수비입니다. 상대를 천천히 질식시키는 타입입니다. 직전 우리은행전이 그랬습니다. 득점이 많지는 않았지만 수비로 흐름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박소희가 공격에 시동을 걸고 이지마 사키가 외곽과 돌파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이 중심을 잡아줍니다. 김정은은 화려하지 않지만 필요한 순간에 점수를 만들고 리바운드와 자유투로 흐름을 끊어줍니다. 특히 4쿼터. 하나은행은 확실히 다릅니다. 수비 압박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상대 실수를 유도하면서 경기를 닫을 줄 아는 팀입니다. 홈 성적도 명확합니다. 5승 1패. 홈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 신한은행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4연패입니다. 직전 삼성생명전에서도 연장까지 가는 투혼은 보여줬지만 결정적인 한 끗이 부족했습니다. 신이슬 김진영이 분전했고 끝까지 따라붙는 힘은 있었지만 파울 트러블로 로테이션이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파울 관리가 불안합니다. 파울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경기 후반 운영이 계속 흔들립니다. 원정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1승 4패. 접전으로 가도 마지막에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을 봐도 하나은행은 이미 홈에서 신한은행을 잡아봤습니다. 전반부터 압박으로 흐름을 가져갔고 끝까지 리드를 지켰습니다. 이 경기도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은행은 수비로 경기 템포를 낮추고 박소희, 김정은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신한은행은 이번에도 끈질기게 따라붙겠지만 파울 관리와 로테이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후반 승부처에서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홈에서 압박 수비가 살아나는 하나은행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화재 vs OK저축은행. 삼성화재는 여전히 연패 흐름에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국전력 상대로 풀세트까지 갔습니다. 졌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27득점입니다. 서브, 공격, 해결 능력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김우진도 20득점으로 힘을 보탰고 김준우의 속공도 간간히 효과를 팠습니다. 특히 5세트 9대14에서 따라붙었습니다. 아이의 서브를 앞세워 튜스까지 갔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삼성화재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마지막 한 끗은 부족했습니다. 범실이 많았습니다. 뒷심이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공격의 중심축은 분명히 잡혔습니다. 반면 OK저축은행은 원정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4연패입니다. 현대캐피탈전에서는 리시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니 2단 연결이 안됩니다. 공격이 단조로워집니다. 송이채를 제외하면 확실한 득점 루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국내 공격 옵션 모두 출전 시간도 분산됐고 공격 리듬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OK저축은행은 홈과 원정 경기력이 확연히 다른 팀입니다. 원정에서는 압박을 받으면 공격 전개가 급격히 단순해집니다. 이번 경기는 삼성화재 홈입니다. 연패 중이지만 분위기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이와 김우진 중심의 공격은 OK저축은행 리시브 라인을 충분히 흔들 수 있습니다. OK가 초반에 리시브를 잡지 못하면 경기는 쉽게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풀세트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핸디캡 기준에서는 삼성화재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정리하면 이 경기는 승부 예측보다 흐름 싸움입니다. 원정에서 흔들리는 OK저축은행, 홈에서 반등 신호를 보여준 삼성화재. 삼성화재 쪽으로 핸디캡 접근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매치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 vs 페퍼저축은행. 한국도로공사는 흐름이 좋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GS칼텍스를 상대로 리버스 수입을 만들어냈습니다. 1, 2세트는 분명 무거웠습니다. 움직임도 둔했고 리듬도 잘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3세트부터 달라졌습니다. 서브 강도가 올라갔고 수비 집중력이 살아났습니다. 모마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8득점입니다. 특히 5세트에서 혼자 9점을 몰아쳤습니다. 타나차와 강소희도 꾸준히 점수를 보탰고 김세빈은 블로킹으로 흐름을 잡아줬습니다. 이지훈도 중요한 순간마다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이 팀의 가장 큰 장점은 경기 중반 이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홈에서는 더 강합니다. 정규 시즌 홈 8연승입니다. 세트가 길어져도 결국 자기 페이스로 끌고 오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깊은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8연패입니다. 조이는 여전히 분전합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38득점,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입니다. 승부처에서 도움을 줄 카드가 부족합니다. 박정아의 공격은 중요한 순간마다 라인을 벗어났고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전개가 단조로워집니다. 결국 조이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상대 블로킹에 읽히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합니다. 원정 6연패 흐름입니다. 이번 매치업은 상성이 분명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서브와 수비로 상대 리시브를 흔드는 팀이고 페퍼저축은행은 리시브가 흔들리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초반부터 서브 압박이 들어가면 페퍼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풀세트가 많았지만 이번 경기는 다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홈에서 상대가 8연패 흐름에 있는 상황. 경기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빠르게 주도권을 잡을 그림이 더 선명합니다. 정리하면 이 경기는 흐름, 상성, 분위기 모두 한국도로공사 쪽으로 기운 경기입니다.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고 홈에서의 안정감까지 감안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버밍엄시티 vs 더비카운티. 이 경기는 구조가 명확합니다. 버밍엄시티의 측면 크로스 완성도 그리고 더비카운티의 크로스 수비 불안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입니다. 버밍엄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좌우 측면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는 팀입니다. 공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올리고 박스 안에서 스탠스필드가 마무리합니다. 스탠스필드는 수비 라인 사이를 계속 움직이며 타이밍을 잡는 타입의 스트라이커입니다. 크로스만 정확하게 들어오면 프리헤더 찬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역할을 책임지는 선수가 그레이입니다. 터치라인 근처에서 속도를 올린 뒤 인프런트 계열 크로스를 정확하게 감아 올립니다. 골키퍼와 수비 사이 가장 수비하기 까다로운 지점을 계속 찌릅니다. 중원에서는 팩승호가 중심입니다. 앞뒤 라인을 연결하면서 방향 전환 패스로 좌우를 흔듭니다. 특히 박스 앞 세컨볼 상황에서 팩승호의 중거리 슈팅은 수비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옵션입니다. 버밍엄시티는 리드를 잡았을 때도 급하지 않습니다. 중원에서 볼 소유 시간을 늘리며 템포를 관리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다시 측면으로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반면 더비카운티는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박스 안 수비 조직력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크로스 수비입니다. 1차, 2차 마커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공을 처리하고 누가 뒷공간을 커버해야 하는지 정리가 안 되다 보니 모두가 공만 바라보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크로스를 간신히 걷어내도 세컨볼 상황에서 마킹이 풀리며 노마크 헤더나 슈팅을 허용하는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쓰리백이 측면으로 끌려 나오면 하프 스페이스와 팩포스트 공간이 동시에 열립니다. 이 흐름이 한번 시작되면 라인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에서는 모리스와 브루스터의 개인 능력에 기대해야 하지만 중원 전개 속도가 느려 역습이 한 번에 연결되지 않는 장면이 잦습니다. 트래비스가 중원에서 버텨보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결국 후방으로 볼을 돌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매치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버밍엄시티가 초반부터 측면 크로스를 얼마나 꾸준히 공급하느냐입니다.
그레이의 킥 정확도가 살아있는 날이라면 스탠스필드는 박스 안에서 계속해서 좋은 위치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백승호의 중거리 슈팅까지 더해지면 더비 카운티 수비는 크로스와 세컨볼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비 카운티는 수비에 에너지를 쏟게 되고 역습으로 반격할 여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세트피스나 역습 한두 번의 변수는 있겠지만 경기 전체 흐름을 뒤집을 정도의 지속성은 부족합니다. 정리하면 전술 상성, 수비 조직력, 홈 분위기까지 감안할 때 이 경기는 버밍엄 시티가 흐름을 쥐고 스코어까지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측면에서 시작된 공격이 박스 안에서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 버밍엄 시티 쪽이 훨씬 선명합니다. 미럴 vs 입스위치. 이 경기는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공을 잃은 뒤 전환 속도가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입니다. 미럴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홈 경기에서 중원 압박 강도를 확실히 끌어올리는 팀입니다. 전개를 무리하게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중원에서 공을 끊고 전환 국면을 빠르게 선점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후방에서는 코번이 첫 패스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며 리스크 있는 전진 패스보다 중원 연결을 우선시해 팀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공격 전개의 핵심은 루옹고입니다. 상대 압박이 들어와도 한두 번의 탈압박으로 리듬을 되찾고 짧은 패스로 템포를 다시 올릴 수 있는 자원입니다. 루옹고를 경유하는 순간 미럴은 롱볼이 아니라 짧은 패스 전개로 박스 근처까지 접근합니다. 이 과정에서 네글리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노립니다. 특히 전환 상황에서 루옹고의 판단이 살아나면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로 침투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세컨볼 경쟁력도 미럴의 강점입니다. 첫 슈팅이 막혀도 2차, 3차 공격으로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입스위치는 4-3-3 포메이션으로 볼을 소유하며 점유율을 통해 경기를 풀어가려는 팀입니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전개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을 잃은 이후 전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측면의 아기레는 오버래핑 이후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며 뒷공간을 자주 노출합니다. 펠리스트리는 1대1 돌파 능력은 뛰어나지만 볼을 잃은 뒤 수비 가담이 한 박자 늦어 전환 국면에서 숫자 싸움에 밀리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때 아라스카에타는 이선에서 패스 감각은 뛰어나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혼자서 연결 고리를 만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입스위치는 전환 상황에서 수비 숫자가 항상 부족해지고 페널티 박스 앞에서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이 분리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 공간은 상대에게 가장 공략하기 쉬운 포인트가 됩니다. 미럴 입장에서는 굳이 점유율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중원에서 끊고 빠르게 전환하는 쪽이 훨씬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루옹고와 네글리가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다면 박스 정면에서의 프리 찬스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입스위치가 이를 의식해 라인을 내리면 펠리스트리와 대 아라스카에타가 고립되고 공격의 위협도는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입스위치의 공격력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미럴이 과하게 라인을 올릴 경우 뒷공간을 허용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럴은 전방 압박과 라인 컨트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전환의 첫 키를 루옹고에게 맡기는 운영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전환 템포와 박스 앞 간격 관리 싸움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미럴 쪽이 전술적으로 더 선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매치업입니다. 이상 페드로의 12월 26일 토토 분석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페드로의 블로그를 보실 수 있습니다.